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이번에 급한 불만 끄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지금 살고 계신 그 빌라 보증금 그거라도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2배, 아니 10배로 갚는다니까요. 아, 끊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 새벽 2시 정적을 깨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심장이 요동치고 손이 떨려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대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으신가요? 아니면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저 혀를 차며 넘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바로 어제 우리 주변 평범한 60대 가장이 실제로 겪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전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쓰고 돌려드리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효도하겠다던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왜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원망과 협박으로 바뀌어 날아옵니다. 사랑해서 내 자식이니까 기죽지 말라고 하나둘 내어주던 것이 결국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고 끝내는 가족 관계마저 파탄내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고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을 함께 찾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64세 김철수 씨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이었습니다. 서울에 번듯한 34평 아파트가 있었고 중견기업 부장으로 퇴직하며 받은 두둑한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동년배 친구들 사이에서 김 선생님은 자식 농사 잘 지은 성공한 가장으로 통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공무원과 결혼했으니 누가 봐도 걱정 없는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김 선생님은 지갑을 여는 호기로운 사람이었고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치며 여유로운 은퇴 라이프를 즐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볕도 잘 들지 않는 10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아픈 무릎을 두드리며 공공근로를 나가고 저녁에는 마트 마감 세일을 찾아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은 지 오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하고 있는 것이죠. 번듯했던 그가 왜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도박을 했을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식을 너무 사랑했을 뿐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요즘 서울 전셋값이 얼만데 애 기죽게 월세로 시작하게 할 순 없잖아. 아내의 성화와 본인의 체면 때문에 김 선생님은 퇴직금의 절반을 뚝 떼어 아들의 신혼집 마련에 보탰습니다. 그때만 해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늙고 병들었을 때 아들이 모시겠지. 이것이 김 선생님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직장인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집 한 채 못 사요. 저 진짜 좋은 아이템 있거든요. 딱 한 번만 밀어주세요. 성공해서 아버지 벤츠 한 대 뽑아드릴게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아들을 보며 김 선생님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그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고 있던 34평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로 줄여 이사를 가면서 남은 차액을 몽땅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대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김 선생님은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며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경험 없는 아들의 사업은 2년 만에 휘청거렸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울며 매달리더니 나중에는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돈을 해줬어도 안 망했어요. 라며 부모 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살고 있던 작은 전세집마저 빼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마치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김 선생님의 자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아들은 마지막 남은 월세 보증금마저 탐내며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뼈아픈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김 선생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동안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는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효도 계약을 마음속으로 맺었지만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오직 부모의 짝사랑이 빚어낸 허상이었을 뿐입니다. 김 선생님이 겪고 있는 이 상황, 단순히 자식을 잘못 키운 개인의 불행일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60% 이상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본인의 노후 자금을 헐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노인의 빈곤율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를 거야, 우리 애는 착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착하던 자식도 화목하던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들도 처음부터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부모에게 살가웠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경제적 압박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이 그를 경제적 의존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지금 김 선생님은 10평짜리 월세방에서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만 팔지 않았어도, 그때 냉정하게 거절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이미 떠난 버스입니다. 새벽 2시의 전화벨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공포스러울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경보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전 재산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김 선생님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시 모를 노후의 부양을 기대하며 도장을 찍어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망설여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잠재적인 노후 빈곤의 위험 속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 부모의 희생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쓴 자식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져 결국 공멸하게 되는 시나리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김 선생님의 떨리는 손이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원망 섞인 목소리는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병원에 가서 고혈압 약을 타야 하는데 약값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한때는 떵떵거리는 대기업 부장이었고 내 집을 가진 가장이었던 그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고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예비 통장처럼 여기는 그 잘못된 심리적 탯줄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이 34평 아파트를 팔던 그날 부동산 중개업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노후 자금 아니세요? 이렇게 다 주시면 나중에 어쩌시려고요? 그때 김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편하지. 우리 아들은 절대 나 모른 척할 놈 아니야.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김 선생님,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뜯어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예라는 대답이 불러오는 파장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면 되지만 노후를 잃는 것은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그 처참한 마음일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지만 단단한 믿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바로 내 자식은 다르다는 믿음입니다. 남들은 자식에게 돈 쥐어주고 배신당했다더라, 뉴스에서 고려장 이야기가 나오더라 해도 설마 내 뱃속으로 낳아 금지옥 옆 기른 내 새끼가 나를 나 몰라라 하겠냐는 그 막연한 신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천륜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한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고위험 무담보 대출일 뿐입니다. 많은 5060세대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의 1순위를 자식 농사로 꼽았습니다. 내가 지금 좀 덜 먹고 덜 입어서라도 아이들을 번듯한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까지 시켜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늙고 병든 나를 봉양해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부끄러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실제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모셨으니까요. 부모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적금을 깨는 것이 당연했고 명절이면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했듯 내 자식도 나에게 할 것이라는 이 보상 심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적인 착각이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결혼자금, 주택지원금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입 밖으로 꺼내어 내가 너한테 3억을 썼으니 나중에 매달 200만 원씩 갚아라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암묵적 효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너를 이만큼 키워놨으니 적어도 내가 늙어서 힘들 때 기본은 해주겠지라는 계약서입니다. 도장도 찍지 않았고 공증도 받지 않은 오직 부모 혼자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 계약서는 훗날 자식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부모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의 생각은 부모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지원은 투자나 대출이 아니라 그저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의무이거나 능력 있는 부모가 베푸는 호의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모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마련한 전세 자금 2억 원이 자식에게는 남들 부모도 다 해주는 결혼 혼수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온도 차이는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부모는 2억 원어치의 효도를 기대하지만 자식은 그 2억 원을 갚아야 할 빚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괴리감이 바로 60대 이후 겪게 되는 화병의 주범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자식에게 올인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집 문제로 파혼 위기에 처했다는데 돈을 쥐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여기에는 부모 자신의 체면치레와 불안감도 섞여 있습니다. 사돈댁에 기죽기 싫어서 내 자식이 기죽고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혹은 지금 안 도와주면 영영 자식과 멀어질까봐 하는 두려움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라는 기나긴 겨울을 대비해 쌓아둔 장작을 자식의 한순간 불꽃놀이를 위해 몽땅 내어줍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아들 사업 자금으로 대주고 살던 집을 줄여 딸의 신혼집 보태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이게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식이 성공하는 게 내 노후 대책 중 제일 확실한 거다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자식에게 자산을 조기에 증여하거나 과도하게 지원한 부모일수록 노후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돈이 건너가는 순간 부모는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는 자식들이 안부 전화도 하고 주말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시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재산이 넘어가는 순간 자식들에게 부모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것을 자식들의 인성이 나빠서라고만 탓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권이 없는 노인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쥔 빵이 있어야 자식도 손을 벌리러 오는데 그 빵을 미리 다 줘버렸으니 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대참사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포장된 투자를 했고 자식은 그것을 권리로 받아먹었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소연을 시작하면 자식은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라며 반기를 듭니다. 그때 밀려오는 배신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짐짝 취급을 받을 때 60대, 70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돈을 잃은 것은 다시 벌거나 아껴 쓰면 되지만 사람을 잃고 마음이 무너진 것은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식 농사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생각은 요즘 같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낡은 공식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내 노후를 갈아넣는 순간 나와 자식 모두가 불행해지는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역시나 하는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없어 자식 눈치를 보며 병원 가는 것을 미루는 삶, 그것이 과연 여러분이 꿈꾸던 헌신적인 부모의 말로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식은 결코 여러분의 노후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는 그 순간 혹시 묘한 해방감을 느끼셨나요? 이제야 자식놈 기 좀 펴고 살게 해줬다는 뿌듯함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 그 땅,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등기 권리증을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남은 생은 우리 효자 아들 착한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존경받는 부모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유일하게 쥐고 있던 갑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고 처분만 기다리는 아니 짐짝으로 전락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야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 논리입니다. 자산이 이전되는 순간 자식들의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재산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증여는 효도 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되곤 합니다. 집을 미리 물려주는 대신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겠다는 약속 같은 것들이죠. 도장을 찍어준 직후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어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라고 맹세하고 며느리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옵니다. 여러분도 그래,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지 하며 안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통계적으로나 주변 사례를 보면 이 허니문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매달 25일에 정확히 입금되던 생활비가 하루 이틀 늦어집니다. 아, 이번 달에 경조사가 많아서 깜빡했네요. 바로 보낼게요. 처음엔 이렇게 죄송해하며 입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일주일이 늦어집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면 아들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밤늦게 카톡 하나가 뛰고 옵니다. 송금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생활비를 받는 날이 다가오면 부모가 먼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번 달엔 제때 들어올까? 손주 학원비 올랐다던데 달라고 해도 될까? 내 재산 주고받는 정당한 대가인데도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아들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손주가 대학에 갈 시기가 되거나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경제적 변수가 생기는 거죠. 이때 자식들의 가계부에서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관리비? 식비? 대출이자? 아닙니다. 그건 줄이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니까요. 가장 만만한 것, 당장 안 들여도 큰일 나지 않는 것, 바로 부모님 생활비입니다. 이때부터 자식들의 논리는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어머니, 이번 달만 좀 건너뛰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이 말을 듣고 안 된다, 약속대로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결국 그래, 너희가 먼저 살아야지 하고 물러섭니다. 한번 끊긴 생활비는 다시 연결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비참한 건 태도의 변화입니다. 재산이 내 명의로 있을 때는 명절에 자식들이 내려오는 게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집이 자식 명의로 넘어간 순간 여러분은 내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존재가 됩니다. 비록 내가 평생을 바쳐 산 집이라 해도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바뀌면 심리적 주인도 바뀝니다. 가끔 집에 찾아오는 자식들의 눈빛에서 귀찮음이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묻는 안부 전화가 이제는 별일 없으시죠? 라는 확인 전화로 바뀝니다. 이 말에는 별일 없어야 한다. 돈 들어갈 일 만들지 마라. 아프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건 슬픔이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병원비는 누가 낼 것인가를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옵니다. 형이 집 받았으니까 병원비도 형이 내야지. 야, 그 집 팔아서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이런 소리를 방문 너머로 듣고 있는 60대, 70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를 다 보여줬고 모든 카드를 넘겨줬으니까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라는 지위에서 은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발언권입니다.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적나라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어려워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이, 우리 애들은 착해서 안 그래요.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짊어진 현실의 무게가 부모를 챙길 여력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60대에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남은 40년을 자식 눈치만 보며 제발 나 좀 버리지 말아라고 기도하며 사실 건가요? 기억하십시오. 내 재산을 내가 쥐고 있을 때 자식에게 10만 원을 주면 용돈이 되지만 다 넘겨주고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 그건 구제금이 됩니다. 용돈 주는 부모는 당당하지만 구제금 받는 부모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 방패 없이 맞이할 노후의 비바람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춥고 매서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의 조기 이양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의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합니다. 실내 온도가 16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손가락은 난방이 아닌 외출 모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집 안에서도 경량 패딩 조끼를 껴입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문에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덕지덕지 붙여놓은 뽁뽁이가 시야를 가립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탁 트인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화초에 물을 주던 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곳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의 좁은 원룸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인 드라마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마주하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현주소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서울 혹은 수도권 신도시에 번듯한 34평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성적표이자 자존심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노후 안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자식의 결혼이라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 앞에서 혹은 전세대란이라며 울상을 짓는 딸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요즘 젊은 애들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애들은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결국 당신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나는 둘이 사니까 아니 혼자 사니까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어.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서 작은 평수로 줄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아파트를 판 돈에서 자식의 신혼집 전세금을 해주고 결혼 비용을 대주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나는 건강하고 국민연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식 기죽이지 않고 번듯하게 출발시켰다는 뿌듯함이 통장 잔고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현실의 계산기는 감성적으로 두드려지지 않습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간 곳은 예전보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했지만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세 보증금을 빼서 쓰고 조금 더 저렴한 곳, 조금 더 좁은 곳으로 밀려나다 보니 어느새 월세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내 집이 있을 때는 몰랐던 주거비의 공포가 노년의 삶을 옥죄어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 40만 원, 50만 원은 은퇴자의 현금 흐름에서 엄청난 타격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 70만 원 받아서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고 나면 정작 밥상에 올릴 반찬거리 살 돈조차 부족해집니다. 가장 서러운 순간은 자식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신축 아파트는 현관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감돕니다. 시스템 창호가 찬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바닥은 절절 끓습니다. 손자 녀석은 반팔을 입고 뛰어다닙니다. 그 따뜻하고 쾌적한 집, 사실 당신의 34평 아파트를 갈아 넣어 만든 것입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자고 가시라는 말을 뒤로 한 채 당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습하고 찬 공기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자식 집에서의 그 안락함은 온데간데 없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만이 당신을 반깁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들었지. 그 집을 왜 팔았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등기부등본의 주인은 바뀐 지 오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러한 주거의 질하락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34평 아파트에 살 때는 친구들을 불러 차도 마시고 가끔은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고 초라한 월세방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나 이사했어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동창회 모임 장소가 비싼 식당으로 잡히면 핑계를 대고 불참합니다. 회비 3만 원,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돈이면 며칠치 난방비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을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당신이 이제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월세 밀릴까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의 소음이 고스란히 들려와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요. 혹시나 싫은 소리 했다가 방 빼라고 할까봐 숨죽여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가 아닌 자발적 선택으로 인해 죽어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년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자식 좀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경제적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노년의 집은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의 집은 나의 신체가 머무는 마지막 요새이자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보호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은 좁아지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젊을 때야 잠만 자고 나가서 활동하면 되지만
60대, 70대가 넘어서면 집이라는 공간의 쾌적함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공간을 자식의 미래와 맞바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발판 삼아 안정적인 주거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자식의 행복이 당신의 따뜻한 잠자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산다는 사실이 당신의 차가운 방바닥 온도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관절이 시려오는 고통은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상담을 왔던 70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작가 양반, 내가 자식한테 돈 보태줄 때는 나중에 내가 늙으면 너희가 모시겠지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야. 근데 막상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해. 돈 있는 부모일 때는 자주 찾아오더니 월세방 노인이 되니까 전화도 뜸해지더군. 이것이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는 안타깝게도 부모가 쥐고 있는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34평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을 때와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서를 쥐고 있을 때 자식들의 태도는, 그리고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자식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줄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우리 아들, 딸 숨통이 트일 텐데라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발 그 수화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공간,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외풍 없는 그 집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얻어낸 트로피입니다. 그 트로피를 스스로 깨부수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품위를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무서워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오들오들 떠는 살, 그것이 당신이 꿈꾸던 은퇴 후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노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차가운 현실의 온도를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집은 죽을 때까지 당신의 명의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부모에게 등기 권리증을 받아갈 때의 그 간절했던 눈빛은 어디로 가고 왜 이제 와서 연락조차 뜸해지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천하의 불효자라서, 배은망덕한 폐륜아라서 부모를 외면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훨씬 더 뼈아픈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인정하기 싫으실 수도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부양불능자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지, 왜 34평 아파트를 받고도 부모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보내지 못하는지 그 처참한 구조가 보입니다. 우리 세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고도 성장기를 살았습니다. 은행 금리가 10%, 20% 하던 시절이 있었죠.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손에 잡혔고 자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났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이 따르는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30대, 40대 자녀들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 한 알 집어들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비용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액수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과도한 대출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겨우 전세나 작은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의 30%, 많게는 50%가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 내 아들, 딸 같지만 실상은 매달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월급 탓에 마이너스 통장을 돌려막기 바쁜 것이 지금 3040세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의 민낯입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때는 학교만 잘 보내도 되었지만 지금은 남들 다 시키는 학원 한두 개만 보내도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내 자식 기죽이기 싫어서 남들만큼은 시키고 싶어서 무리하다 보면 정작 부모인 자녀 세대의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의 생활비조차 적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요? 그들에게는 사치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죄송하죠. 어머니 용돈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보약 한 제 지어 드려야 하는데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 아이 유치원비, 아파트 대출 이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면 그 효심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 죄송하고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까요. 더 잔인한 현실을 말씀드려 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너한테 집까지 사줬는데 생활비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주신 그 집이나 자산조차도 자녀들에게는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 집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융통해버려 껍데기만 남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증여 재산은 노후를 책임져줄 동아줄이 아니라 자신들의 급한 불을 끄는 일회용 소화기로 쓰이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부모 부양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농경 사회나 산업화 초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노동력 확보와 경제적 순환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곧 노후 대비였죠. 하지만 저성장, 고물가, 고령화가 동시에 닥친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녀 한 명을 독립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자녀가 부모에게 평생 돌려줄 수 있는 효도의 총량보다 훨씬 커져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식 농사는 이제 고비용 저효율, 아니 마이너스 수익률이 확정된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 세대의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섭섭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 기저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는데라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보상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식, 즉 여러분의 손주들을 건사하며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차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왜 나를 업고 수영하지 못하냐고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캥거루족, 리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 큰 자녀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때문에 다시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받는 게 아니라 늙은 부모가 다 큰 자식과 손주까지 다시 떠안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부양은커녕 다시 손을 벌리러 오는 자식을 마주해야 하는 공포.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증여가 불러오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착해서 다를 거야. 네, 착하겠죠. 하지만 착한 마음이 쌀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착한 마음이 병원비를 내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모와의 연을 아예 끊고 잠적해버리는 사례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차라리 뻔뻔하면 부모에게 손이라도 벌릴 텐데 너무 죄송해서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부모를 멀리하는 그 슬픈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효도 계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주겠지라는 기대 자체가 지금의 경제 구조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자녀의 성공 여부와 경제 상황이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내 노후의 안전판을 험한 파도 속에서 겨우 쪽배를 타고 있는 자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튼튼한 방주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자식이 괘씸해서 지원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양의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짊어질 힘이 없습니다. 그 짐을 억지로 지우려다가는 자식도 쓰러지고 그 위에 올라타려던 여러분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녀를 불효자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 마음의 탯줄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줄을 끊으십시오. 네, 압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매정하고 비수처럼 꽂히는지 저도 잘 압니다. 부모된 도리로 어떻게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하냐, 어떻게 냉정하게 선을 긋냐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잔인하리만치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어머님, 아버님의 노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수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원을 끊는 것을 매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볼까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자립 의지를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넘어져도 보고 돈이 없어서 절절매도 보고 바닥을 쳐봐야 내가 벌지 않으면 굶어 죽는구나라는 생존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뒤에서 그래 이번만이다 하면서 계속 안전망을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영원히 부모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경제관념은 유치원생에 머무르는 거죠. 결국 부모의 지원은 자녀를 경제적 장애인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셈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은 먹었지만 막상 자식 얼굴을 보면 입이 안 떨어지시죠? 거절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되라고 하면 감정 싸움만 납니다. 자식은 엄마 아빠 돈 좀 있잖아, 나중에 갚을게라며 매달리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며 원망을 쏟아낼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 가난 증명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자녀를 부르세요.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장부와 통장을 펴놓고 팩트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통장 잔고가 이렇다. 연금은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데 병원비랑 관리비, 식비 빼고 나면 마이너스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싫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 나도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없다고 말하면 자식들은 엄살이나 있는데 안 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매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눈으로 확인시켜주면 아무리 철없는 자식이라도 부모의 지갑을 더 이상 탐내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은 영원한 화수분이라는 그들의 착각을 산산조각 내주는 충격요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어설프게 이번 달은 힘들어서 50만 원만 줄게라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 50만 원이 자식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고 또다시 다음 달을 기약하게 만듭니다.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엄마, 나 카드값 빵꾸 나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라고 울고불고 해도 눈 딱 감으셔야 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빈곤 노인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젊은 자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몸이라도 써서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60대, 70대가 되어 빈털터리가 된 부모님에게 재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녀의 한 번의 실패를 막아주려다 온 가족이 공멸하는 시나리오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 알아서 살아라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실 겁니다.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아 밤잠을 설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독립시키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야생의 동물들도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 밖으로 매몰차게 밀어냅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이고 생존의 법칙입니다. 지금 자녀의 원망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원망은 잠깐이지만 훗날 부모가 아프고 돈 없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어 듣게 될 원망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어집니다. 그때 엄마가 나 좀 말리지 그랬어. 아빠가 돈 안 줬으면 내가 정신 차렸을 텐데라는 소리를 듣는 게 더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기적인 부모가 되기를 자처하십시오.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노후 농사입니다. 내 노후가 평안해야 자식도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고 아쉬운 소리 안 할 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모든 걸 다 퍼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 손 벌리는 부모를 반기는 자식은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지원을 끊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 당장 그 질긴 의존의 탯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셔야 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자식이 굶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밥 굶는 젊은이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든 택배 상하차를 하든 닥치는 대로 일하면 먹고는 삽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편하게 지내다가 그 돈이 끊기면 처음에는 당황하고 화도 내겠지만 결국 배가 고프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식의 생존 본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자녀의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로 쓰라고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30년, 40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존엄한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남의 손에 설령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을 넘어 이미 자식에게 넘어가 있는 자산이나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방어하고 관리해야 할지,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이 자원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지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따라야 합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눈물은 거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겁거나 혹은 섭섭한 기분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니 너무 매정한 처사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독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기적인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건사함으로써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가장 숭고한 독립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음가짐을 넘어 당장 내일 은행에 가서 그리고 식탁 앞에서 실행해야 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집에 대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대한민국 60대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금은 없는데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아서 반반 나눠주고 나는 시골 내려가지라는 막연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발 그 집을 유산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집은 여러분의 노후연금이자 생명줄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웅크리고 살면서 정작 본인은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한겨울에 보일러도 못하는 삶이 과연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당장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 수령액은 줄지 않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100%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면서 매달 나오는 현금으로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고 손주들 용돈 쥐어주는 삶이 훨씬 더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집 한 채 안 남겨주셨어라고 불평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시다 가셨어라고 안도하고 감사해야 할 겁니다. 집은 자식에게 남겨줄 재산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다 파먹고 가야 할 곶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음은 의료비 파이프라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늙어서 서러운 건 돈 없는 것보다 몸 아픈 것인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병원비 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병원비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자식의 가정에는 불화가 싹트고 여러분은 죄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보험증권을 펼쳐보십시오. 만약 갱신형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유지가 부담스럽다면 무조건 해지할 것이 아니라 보장 내용을 조정해서라도 실손 의료비만큼은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외에 오직 아플 때만 쓰는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 돈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꺼내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이 통장에 최소한 간병인 비용 한두 달치라도 확보해 두는 것이 훗날 중환자실에 누워서 자식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행동 강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차단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자산 규모와 연금 수령액을 자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1억 원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식은 1억 원짜리 사업 계획을 가져옵니다. 부모가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는 걸 알면 자식은 엄마는 돈 쓸 데도 없는데 50만 원만 도와줘라고 말하기 쉬워집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기댈 언덕이 보이면 기대고 싶어지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나온다. 병원비 모으느라 남는 게 없다라며 항상 약간은 부족한 듯 여유 없는 듯 말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식과의 돈 거래는 주는 순간 끝입니다. 빌려준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줄 거면 그냥 증여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액수만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면 그마저도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닫혀야 자식이 스스로 생존 방법을 찾습니다.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커서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하기도 힘드시다면 과감하게 다운사이징을 결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면 때문에 40평, 50평 아파트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평수를 줄여서 남는 차액을 즉시 연금형 상품이나 안전자산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넓은 집에서 찬밥을 먹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따뜻한 찌개를 끓여 먹으며 내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훨씬 품이 있는 노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자식 위해 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강좌도 듣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십시오. 이 돈이면 우리 손주 학원비 보태줄 텐데라는 생각은 제발 거두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최고의 지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부모를 찾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우울하고 가난한 부모보다 조금은 이기적이라도 밝고 여유 있는 부모 곁에 자식들은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경제력은 자식의 효심을 지켜주는 방부제와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이기적인 부모가 되겠다라고 말이죠. 이 다짐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비참함이 아닌 황금기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이미 절어버린 일이 생각나 후회되거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로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60, 70이 넘어가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자식에게 재산 다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되면 이제 와서 내가 뭘 어쩌겠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라고 자포자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이 지겨울 정도로 흔해졌지만 그 무게를 실감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쳐도 여러분 앞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40년이면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중년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 긴 시간을 자식 눈치 보며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용돈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리는 대기조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내 의지대로 내 돈으로 밥 사 먹고 내 발로 여행 다니는 주인공으로 사실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어색하다고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았던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부모란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식의 어깨를 가장 가볍게 해주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효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퍼주고 병들고 가난해져서 매달 생활비 달라고 손 벌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매달 처리해야 할 고지서가 되어버립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건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당장 수첩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자식 이름, 손주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맨 위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40년 동안 오직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 비싸서 못 먹었던 음식을 사 먹는 것, 친구들과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녀오는 것,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식에게 1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1억 원으로 건강 관리를 잘해서 병원 신세 안 지는 게 자식들을 훨씬 더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아파트 한 채 더 사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여러분이 연금 들고 월세 받아서 얘들아, 나는 돈 걱정 없다, 너희나 잘 살아라 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자식들 마음을 훨씬 더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이미 다 줬고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냐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셔도 좋고 소소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간다는 주체성입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의 맛은 자식이 주는 눈칫밥 100만 원보다 훨씬 달고 떳떳합니다. 그 돈으로 나를 위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드세요. 자식 몰래 드셔도 됩니다. 아니, 몰래 드십시오.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 돈 없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자식들의 실망하는 표정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들은 성인이고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대신 져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짐을 대신 져주다가 둘 다 쓰러지는 비극만 초래할 뿐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여러분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허리띠 졸라매가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등골이 휘셨죠. 그 고생, 그 노고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보상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40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우리 아들 밥은 뭐 해주지? 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뭘 하고 놀까? 를 먼저 고민하세요.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이거 입으면 며느리가 뭘 할까? 가 아니라 내가 입고 싶으니까 산다라고 당당하게 결제하세요. 통장에 있는 잔고 자식 줄 생각일랑 싹 지우시고 오직 여러분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만 쓰십시오. 죽을 때 통장에 영원히 남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 쓰고 가세요. 다 누리고 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자식 농사가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까지 깨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둥지를 이제 여러분만의 화려한 놀이터로 꾸미셔야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서운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돈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해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자식의 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열쇠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남은 40년 오직 당신만을 위해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화려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